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출제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펀드 신탁이 이해에서 출제 예상 문제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별 3개 위주로 풉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별 3개로 그냥 하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별 2개나 하나는 여러분들이 푸시는데요. 사실 별 2개 하나도 저 외진 데서 시험에서 실제 출제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출제 개연성이 높은 것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게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다 해야 하면 물론 100점 맞을 수 있겠지만 시험 자격 시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0점 맞았다고 그래서 뭐 그게 뭐 특별히 더 뭐 뭘 더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효율적으로 해야죠. 물론 내가 공부하려는 열망이 많아서 그래서 저기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한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 전체 이게 범위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대개 보면 반 정도 잘라서요. 이쪽에서 90% 나오고 이쪽에 95%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5%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95% 안에서도요. 이렇게 반을 자르면 4분의 1 정도에서 60%가 나오고요. 60%가 뭡니까? 한 70% 나옵니다. 그 나머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또 쪼개면 이만큼이 한 5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8분의 1 정도 분량에서 반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데 막 공부하고 그러면 물론 이게 가상하긴 한데 얼마나 그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에 어떤 합격이라는 목표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무슨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저돌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시 공부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러나 이쪽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 3개만 문제를 푼다, 문제를 다 안 푼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시간이 남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쪽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남는 거는 자기 스스로 고민하면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 문제하고 그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중에 별 3개 정도면 여러분들 방향은 딱 잡힙니다. 그 정도로 하면. 그리고 그거를 나머지는 이건 해설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면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출제 예상 문제 중에 2번이 별 3개입니다. 중요도를 봤을 때 2번 보죠.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투자 신탁입니다. 투자 신탁이지 투자 회사나 투자 조합이 아니에요. 투자 신탁이에요. 투자 신탁은 회사가 아니죠. 그냥 고객, 즉 투자자와 펀드는 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투자 신탁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틀렸죠.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민법에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돼요. 근데 펀드는 자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형태가 되려면 회사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된다.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인 아니면 법인이라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법인이어야 되는데 펀드는 죽었다 깨라도 자연인은 될 수 없거든요.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인격을 준 법인이래야 되는 거고 법인은 바로 회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형태로 해야 돼요. 신탁은 계약이에요. 계약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신탁은 법률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2번 투자 신탁의 자산 소유자는 신탁업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번 투자 신탁은 계약형입니다. 맞죠? 4번 투자 신탁은 수익자 총회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맞습니다. 투자 신탁에서 의결기구, 최고 의결기구는 수익자 총회입니다. 주주총회라 그러면 안 됩니다. 수익자 총회입니다. 주주총회는 투자회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높아심 때문에 한번 보는 건데 지금 3번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면 다음 중 수익자 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런 방식으로 시험에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별 2개라도. 별 2개라도 이거 짚고 넘어가는데요. 자, 지금 결의사항 아닌 것 했는데 수익자 총회에서 결의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그러면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결의해야 되는데 지금 기억에 보면 판매 보수나 판매 수수료 인하라고 나왔죠. 인하. 여러분들 인상은 결의사항이에요. 그런데 인하는 아니죠. 인하는 깎아주겠다는 건데
그건 투자자한테 좋은 거니까 결의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결의할 필요 없고 니은의 신탁계약기간 변경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건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결의해야 돼요. 디귿 부수적인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 아니 부수적인 거에 함정이 있어요. 주된 투자 대상 자산의 변경은 이거는 결의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부수적인 것까지 결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결의 사항 아니고요. 리을의 집합투자업자 변경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의해야 되고요. 미음의 판매회사 변경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결의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판매회사는 그냥 판매 수수료만 주면 돼요. 그래서 판매회사를 변경하는 거는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결의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미음인가요? 비읍. 환매대금 지급일 연장하는 거. 이거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죠. 결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세 개니까 결의해야 되는 것도 세 개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런 형태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건 별 3개가 아니라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투자신탁기관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신탁계약의 변경과 거리가 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게 앞에 푼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형을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앞에 문제에 지금 3번 문제처럼 이게 박스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일단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거. 신탁업자나 집합투자업자 변경하는 건 결의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나 수수료 인하는 결의사항 아니지만 인상은 결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매사 추가 등록. 판매사를 변경하거나 추가 등록하는 건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판매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의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을 환매금지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환매금지형은 환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투자자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의사항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해지 사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 봅니다. 자, 일단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해지 결의하면 해지 사유예요. 그 다음에 2번 사모펀드가 아닌 것으로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한 원본액에 100억 원 미만인 경우 이거 땡이죠. 제가 이게 수업할 때 얘기했어요. 1년 되는 날에 원본액이 100억 원 이하로 하면 안 되죠. 이거 전부 다 5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50억이고 그다음 1년이 지난 후에 뭐 1개월 동안 그 펀드 금액이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50억이야. 50억. 근데 1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거 금액 바꿔서 상습적으로 냅니다. 그리고 1년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6개월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신탁이 피흡수 합병되거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하거나 이러면 투자신탁 계약의 해지 사유입니다. 자, 다음에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른 것.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 비교해서 잘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같은 시험은요. 시험 자체를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준을 어떻게 낮게 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현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여러 가지 자격증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자격증이 5종이지 않습니까? 5종이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 다음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증권 투자 권유 자문 인력, 그 다음에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자격증이에요. 그거 약간 위가 이제 투자자산 운용사, 그 다음에 재무위험 분석사, 무슨 증권 분석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 별로 안 보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5종을 제일 많이 보잖아요. 5종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보다 수준이 출제 수준이나 아니면 뭐 난이도나 이게 제일 낮은데 그 중에 5종 중에서도 제가 얘기잖아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 가장 낮아요. 이게 가장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그냥 세부적인 거 저기까지 아래까지 후벼 파서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준 정도를 알고 그냥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게 내는 회차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그 중에 있죠. 근데 문제라는 게 다 쉽고 다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 수준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명하게 이런 건 잘 나온단 말이에요. 투자 신탁과 투자 회사를 막 어려운 거 막 저 아래 있는 것까지 후벼서 볼 필요 없이 지문 4개 중에 3개만 알면 답을 맞추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명한 것부터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올바른 것 고릅니다. 1번 투자 신탁은 회사 형태다. 투자 신탁이 왜 회사입니까? 투자 신탁은 계약 형태죠. 두 번째, 투자 회사는 계약 관계이다. 이것도 틀렸죠. 투자 회사는 그냥 회사입니다. 법인이에요. 계약이 아니에요. 3번 투자 회사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한다. 이게 맞죠. 회사니까 당연히 주주총회가 있고 주주들이 계속해가지고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주주들의 어떻게 대리인인 이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상설화 못하니까 이사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 주주총회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3번이 답이죠. 4번 투자회사는 MMF를 비롯한 일반적인 상품 취급할 수 있다. 틀립니다. MMF만 안 됩니다. MMF 제외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7번은 됐고요. 7번 별 하나짜리인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짜리인데 잠깐 참고로 보겠습니다. 투자회사의 보조 업무 대행을 한 관계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자회사에만 있는 거예요. 투자 신탁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업무를 보조하고 대행하고 이런 회사라고 그랬어요. 투자 신탁에는 없어요. 이런 의미가 뉘앙스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회사 뭐야? 일반 사무관리회사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는데 그건 투자 신탁에는 없고 투자회사에 있다. 왜냐하면 투자회사라는 것이 이게 서류상 회사란 말이에요. 되게. 서류상 회사라 상근 임직원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금 수령이나 주주총회 공지나 이런 잡일을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두는 거예요. 2번이 답인데 참고로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 사실 쉬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기본 문제, 우리 기본 문제에서 다 언급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풀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노파심 때문에 눈에 걸려서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설립 중 투자회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보릅니다. 조금 어려운데 보시죠. 1번 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상,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상법상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해야 돼요. 기명 대신에 서명하면 안 됩니다. 기명 날인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서명하면 안 돼요. 기명이 아니에요. 이게 서명이 아니에요. 기명 날인이고. 그 다음에 2번 투자회사의 정관의 경우 투자 신탁의 신탁계약서 기재 사용과 동일하며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외부에 맡기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때 투자회사하고 일반 사무관리회사를 짝을 맞춰야 됩니다.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투자 신탁에는 없어요. 3번 발기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발기인은 아무나 다 됩니다. 그래서 발기인은 자격 요건 같은 거 없습니다. 결격사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임직원만 임원만 있습니다. 임원, 이사 이런 임원만.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투자회사의 정관 변경은 이사와의 결의로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 디테일한 건데 참고로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번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이 없고 15번이 있네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특별자산 펀드죠. 요거의 관련 구정을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로 옳은 것. 결국 이게 뭐예요? 이건 너무 쉬운 건데 자주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특별히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특별자산 펀드처럼 투자 비율에 제한이 없다. 그럼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펀드를 뭐라고 그럽니까? 혼합자산 펀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17번이죠. 17번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걸 MMF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하는 단기금융 상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1번 잔존만기 6개월 이내 CD 이렇게 돼 있는데 MMF가 투자하는 상품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6개월 이내의 CD예요. 양도성 예금증서. 근데 이 6개월을 잘 바꿔요. 3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잔존만기 1년 이내 CB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1년 이내가 꽤 있어요. 5년 이내가 있고요. 5년은 국채예요. 5년은 국채, 국고채 같은 국채요. 1년은 지방채라든지 일반적인 상품 다 1년이에요. 그런데 1년 이내 기여보험 같은 거는 1년 이내 맞아요. 기여보험. 기여보험을 영어로 CP라고 그래요. 커머셜 페이퍼라고 그래요. 그런데 CB는 아닙니다. CB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해서 이거 전환사채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환사채는요. 전환사채, 신주인수검사채, 교환사채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싸잡아서 주권 관련 사채 또는 주식 관련 사채라고 하는데 주식 관련 사채는 투자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관련 사채, 전환사채와 같은 주식 관련 사채가 주식의 가치에 연동되어 있는 사채인데 전환사채, 신주인수검 사채, 교환사채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싸잡아서 주권 관련 사채라고 하는데 이건 투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 문제에 관련되는데 거기 가서 확인해 보세요. 주권 관련 사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이건 투자 못하고요. 3번 잔존만기 5년 이내 국채 맞죠? 국채. 그 다음에 단기대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17번 2번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다음에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반드시 환매 금지형 펀드로 설정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인데요. 이건 0.5초 만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1번입니다. 증권펀드입니다.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 즉 폐쇄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종류형 펀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펀드라고 읽죠.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바꿔서 읽어도 여러분들 알아서 보셔야 돼요. 동일한 투자기구에 부과되는 판매보수나 수수료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나 판매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펀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보수나 수수료의 차이가 있는 거 이렇게 나눈 거고요. 근데 클래스,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기존에 설정된 비종류형 펀드를 종류형 펀드로 전환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어요. B클래스를 클래스형 펀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기본서 할 때, 기본 문제 할 때 다 읽은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답입니다. 3번 종류형 펀드 내 여러 집합투자 증권 간의 전환 시에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4번 집합투자자 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한 경우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클래스에서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A클래스 종류, 그 클래스만 뽑아가지고 그 투자자만 총회를 열 수 있다 이거예요.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3번도 보겠습니다. 자, 펀드 운용에 있어서 일정 수익이 발생하면 펀드 자체를 해지 또는 변경하는 집합투자기구, 펀드. 그러니까 일정 수익이 발생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러면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펀드가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전환형 펀드고요. 이런 걸 목표 달성 전환형, 목표 달성형 집합, 목표 달성 전환형이라고 해도 되고요. 목표 달성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종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모자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모자형 펀드는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맞죠? 두 번째, 모자형 펀드는 투자자가 하위 집합 투자 기구에 투자한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모자형 펀드는 모펀드가 있고 아래 많은 자펀드가 있단 말이죠. 얘가 자펀드가 있는데 투자자는 반드시 자펀드에만 투자해요. 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어요. 투자자가 모펀드에 바로 투자 못한다. 그리고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취득하는 방식. 그리고 다른 펀드, 기타 펀드, 다른 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투자 안 돼요. 그리고 자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 안 된다. 그리고 모펀드와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산운용사가 똑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얘는 동일해야 된다. 운용자가 동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핵심적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3번 하위 집합투자기구, 즉 자펀드예요. 자펀드는 반드시 상위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상위만, 요거만 투자해요. 이런 데 투자, 다른 펀드에 투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4번 모자형 펀드의 상위 및 하위 집합투자업자가 다르다. 큰일 날 소리죠. 모자형 펀드에서 상위 하위, 즉 모펀드 자펀드의 집합투자업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25번 보겠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즉 ETF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투자자들은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이 증권을 주식처럼 매매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을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이거 30일 이내에 상장해야 돼. ETF는 30일 이내 상장이죠. 이게 좀 헷갈린다면 90일, 60일, 30일, 75일 이런 거 나온 거 주의하셔야 돼요. ETF의 상장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인덱스형이고 추가형이고 상장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지수연동형, 그러니까 상장지수죠.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26번을 볼까요? 자, ETF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이 적용된 아니에요. 이건 거래 제한,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좀 보너스로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배제되어 있다라고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2번 투자 의사 결정과 실제 투자 간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인덱스 펀드의 단점을 제거했습니다. 인덱스 펀드라는 건 투자하면 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 그러면 매입할 때 매입 기준가 적용하고 실제로 매입하는 거 이제 펀드가 좌수가 반영되는 게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매하면 환매했을 때 환매 신청이 들어가서 몇 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기준가 적용일이 몇시냐, 며칠이냐, 그다음에 환매금 지급은 그 이후에 며칠이냐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런데 ETF의 경우에는 주식처럼 거래되니까 실시간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리가 없어졌다. 시간적 차이, 즉 괴리가 시간적 갭이 없어졌다.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3번 자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 증권에 운용하는 거 가능하고요. 4번 자산 총액으로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까지 운용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상장지수 펀드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기존의 인덱스 펀드의 단점인 추적 오류를 많이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이게 실시간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오차도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2번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처분에 따른 이익과 이익 및 보유 관련 과세를 기존 과세 방식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아니에요. 기존 과세 방식과 동일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주식은 처분에 따른 이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각 차익,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과세 방식이라는 거 이런 걸 따르지 않고요. 그냥 이자나 배당 소득에 관련된 그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유통시장과 판매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장을 되다 보니까 발행시장, 유통시장 이런 식으로 판매시장 이런 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형 투자기구이면서 상장도 있죠. 상장형입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33번 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분류 방식에 따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1번 대부분의 펀드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가 용이하도록 추가형, 개방형, 비상장형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죠. 2번 투자자금의 운용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하고요. 3번 신탁 기간에 제한이 있을 경우 폐쇄형으로 하여야 하며 투자자를 위하여 공시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맞고요. 4번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회사의 펀드 판매 방식은 현재 매출식을 주로 이용한다. 여러분들 매출식이고 모집식이고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펀드는 거의 대부분이 모집식으로 운영합니다. 모집식이다 그냥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모집식이에요. 매출 방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 분류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1번 추가형 펀드의 경우 펀드의 최초 모집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다수의 펀드가 추가형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펀드는 추가형이에요. 그리고 개방형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형입니다. 뭐 상장되는 건 ETF 같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장외 파생상 펀드, 부동산 펀드의 경우 수익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위형 펀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펀드 있죠. 부동산 펀드 같은 거. 부동산 펀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펀드가 개발형이다 그러면 땅을 사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투자자가 나 돈 찾을래. 그래서 환매 신청해 버리면 땅 샀던 거 팔아서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부동산 펀드와 같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이 묶이는 시장성이 없는 자산을 위주로 돼 있는 것들은 대개 보면 이건 폐쇄형, 즉 환매 금지형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펀드 있잖아요. 주식형, 채권형. 이게 일반적인 펀드 아닙니까? 부동산 펀드가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펀드 하면 유가증권 시장에 투자하는 대개 증권 펀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주식을 샀다 팔아서 환매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개방형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자, 그래서 뭐 2번 그렇고요. 3번 개방형 펀드의 경우 투자 기간 중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펀드 맞죠?
4번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 계약 기간 중에 환매를 요구할 수 없고 대다수의 펀드가 폐쇄형 펀드에 해당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펀드는 개방형이에요. 폐쇄형은 부동산 펀드, 뭐 아주 시장성이 제한된 뭐 특별자산이나 혼합자산 펀드 이런 근데 그게 별로 없다고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펀드는 개방형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펀드의 일반적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투자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글로벌 투자 펀드, 지역 투자 펀드, 개별 국가 펀드 이게 전부 다 해외 펀드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투자 전략에 따라 액티브, 패시브, 뭐 섹터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액티브 운용 전략은 바텀업 어프로치와 탑다운 어프로치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재 이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다. 탑다운이라는 건 세부적인 부분, 미시적인 부분에서 거시적인 부분을 큰 쪽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거고 바텀업 방식은 경제, 산업, 기업, 종목처럼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냥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지금 이 탑다운이나 그 바텀업 어프로치를 그걸 주제로 해서 시험에 잘 안 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증권 분석과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뭐 증권 분석 같이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패시브 펀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정통형, 스타일 투자, 테마 투자 이런데 여러분들 패시브 펀드는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소개는 안 했지만 패시브 하면 세부적인 소개는 안 해요. 근데 종목 그냥 대충 소개만 하면 대표적인 게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는 그냥 지수만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펀드니까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보수적인 펀드로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라는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가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이게 패시브 펀드입니다. 이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교재에서 소개만 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근데 이런 방식으로 소개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 스타일 투자, 뭐 테마 투자, 뭐 인사이트 펀드 이런 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펀드들은 액티브예요. 패시브가 아니라. 패시브는 요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알아놓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41번 보겠습니다. 41번.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덱스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여러분들 이제 패시브 펀드가 대표적인 인덱스 펀드인데 요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소개를 하죠. 근데 요거는 거의 소개를 안 합니다. 부연해서. 근데 인덱스 펀드는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를 또 주식처럼 상장한 걸 뭐라고 한다고? 상장지수 펀드. 즉 ETF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상장하면 요게 ETF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른 펀드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운용이 투명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렇죠.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는 그냥 시장 지수와 연동시키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수만 쫓아가는 식으로 하니까 운용할 때 운용 보수가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게 투명하지 아무래도. 2번 10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익률을 실현하는 액티브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다. 액티브 펀드는 단기적으로 투자할 때 보통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고요. 장기 투자, 장투라고 그러죠. 장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대개 보면 패시브 펀드, 특히 인덱스 펀드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3번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인데 인덱스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잖아요. 근데 시장 수익률보다 약간 더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 약간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이걸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요. 근데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는 추적 대상 지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인덱스 펀드로 알파 추구 또는 차익 거래를 이용한다. 이게 알파 추구형이라고도 해요. 보통 이걸 많이 하니까. 근데 차익 거래 같은 것도 한다라는 겁니다. 4번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는 액티브 펀드와 같이 위험을 제한 없이 부담하면서 추가 수익 전략을 추구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일단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 펀드예요. 거기 앞에 인핸스드가 붙였다고 그래서 이게 인핸스드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펀드가 무슨 공격적인 펀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뒤에 인핸스드가 붙었지만 인덱스 펀드예요. 기본이.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패시브 펀드입니다. 사실은 패시브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물론 이게 액티브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형태는 인덱스 펀드에서 인핸스드 강화시킨 거예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 정도 수익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추구 전략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차익 거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대부분의 자산은 뭐 지수 연동하고 나머지로 공격적인 데다가 조금 투자해서 플러스 알파 정도 수익률을 얻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액티브 펀드와 가치가 아니라 다르다고 그래야지. 액티브 펀드와 다른 거고 위험을 제한 없이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위험을 왜 제한 없이 부담해요? 액티브 펀드가 위험을 제한 없이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액티브 펀드 중에서도 가장 고위험 고수익으로 투자하는 거나 위험을 제한 없이 부담하죠. 액티브 펀드가 다 위험을 제한 없이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문 자체가 엉망인 지문입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만약에 이걸 굳이 이제 이걸 좀 말을 맞추자면 액티브 펀드와는 달리 위험을 제한하면서 이렇게 나와야지. 제한하면서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맞겠죠. 4번은 틀렸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덱스 펀드의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대체로 낮은 보수가 적용되죠. 저렴합니다. 두 번째 대상지수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투명한 운용 가능하다는 거 맞고요. 장기보다는 중단기적으로 수익률 높다. 아니에요. 인덱스 펀드는 보통 장투입니다. 장투 상품. 중단기적으로 운용하는 건 액티브 운용이 더 수익률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추적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추적오차는 뭐 필연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수하고 또 쫓아가게끔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지수와 쫓아간다든지 코스피 200하고 같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코스피 지수 자체를 전체를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들을 꽂아가지고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게 맞추는데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인덱스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덱스가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인덱스 펀드의 경우 추적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때 추적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세 가지입니다. 2, 3, 4. 2번, 3번, 4번 묶어놓고 별표해놓고 이거 머릿속에 담아놓으세요. 근데 인덱스 펀드 종목 차이는 아닙니다. 종목은 똑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왜 오차가 발생해? 종목이 똑같은데. 거래 비용이 들거나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포트폴리오가 추적 대상 지수의 포트폴리오의 차이가 있어요. 이때 차이는 종목의 차이라는 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종목도 들어가지만 뭐 투자 비율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축 시 적용되는 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트래킹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44번 보겠습니다. 자, 괄호안에 들어갈 말을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봅니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값 한도는 부동산 펀드의 계산으로 차입하는 때 그 펀드의 순자산 총액의 몇 %까지 차입할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는 거 200%입니다. 200%. 여기서도 나오지만 이거는 뒤에 3과목에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200%까지 펀드가 차입할 수 있어요. 순자산에. 근데 만약에 부동산 펀드가 아닌 펀드가 있는데 얘네들도 차입할 수는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차입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게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면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몇 %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괄호가 70%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200%고 부동산 펀드가 아닌 펀드는 70%까지 차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44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9번 보세요. 49번 중요도 49번. 이거 중요도 별 2개지만 눈에 탁탁 걸리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는 거예요. 49번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금지형 공모 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증권을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상장해야 되느냐. 이건 간단하게 암기하는 거잖아요. 90일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거 보자마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49번에 90일이라는 거 3번 요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쭉 건너뛰는데 이게 이제 단답형으로 나와요. 단순 암기 방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부동산 펀드 관련되는 거는 암기하는 거는 3과목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표를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건너뛰는데 그래도 60번으로 가겠습니다. 60번. 이게 거의 대부분 암기하는 거라. 그리고 부동산 펀드와 관련되는 건 거의 대부분 이제 중복돼요. 3과목에서. 60번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 고릅니다. 1번 특별자산 펀드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러분들 MMF를 제외하고요. 단기금융 펀드를 제외하고
펀드 재산은 원칙이 무조건 시장가격 평가, 시장가 평가, 즉 시가평가입니다. 그리고 시가평가를 구할 수 없을 때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1번 틀렸죠.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특별자산 펀드는 개방형으로 설정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자산 펀드는요 그냥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냥 폐쇄형으로 설립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모든 공모 특별자산 펀드는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3번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특별자산 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 왜 없습니까? 자, 어떤 펀드든지요. 그 지금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각각 50%를 초과하여 각각 증권이나 특별자산이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남은 걸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어요. 남은 데다 다 자유롭게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자산펀드가 50%를 초과해서 특별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거는 부동산에 다 투자해도 되고 주식에 투자해도 되고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은 재산은. 그러니까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특별자산 펀드는 모두 특별자산에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50%를 초과해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하니까 그때 부동산에 투자하든 증권에 투자하든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죠. 자, 60번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그 6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을 이 법규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것도 암기하는 거라 그리고 이제 좀 나오긴 나오는데 암기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별표를 3개 두거나 그리고 과거에 이제 출제했던 거를 출제 경향 분석을 쭉 해서 출제 문항수 이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다 이거 보기에는 좀 그래서 별 2개 정도로 했는데 66번 같은 거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지문에 해당하는 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거 신탁 부분인데요. 기업의 수익자가 미정 또는 미존재할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 신탁관리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자, 뭐 기억은 잘 몰라도요. 니은에 보면 위탁자의 재산을 관리 운용자 하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신탁관계인을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이런 유형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다음 보기에 설명하는 신탁관계인을 옳은 것 이렇게 해놓고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가름하여 선임한 자. 그러니까 수탁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라는 건데 이게 신탁재산관리인이거든요. 이거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법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안 되고 수탁자의 상속이나 파산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이게 독립성이라는 거고 신탁재산은 채권하고 채무를 상계할 수 없어요. 서로 깔 수 없다고. 이쪽에서 받을 거 줄 거를 까면 안 돼요. 자산과 부채를 까면 안 돼요. 이게 상계금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혼동 이런 게 나왔는데 이 4번이 좀 어려운 말인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잘못된 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혼동이 뭐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시다 보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언급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69, 70 이런 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예상 문제 71번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신탁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1번 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이익을 보장하거나 원본을 보장하여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실적 배당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원본 보장해 준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선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탁 상품은. 2번 신탁관리는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한 수익자를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수익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신탁재산이 속하는 채권과 속하지 않은 채무는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금방 얘기했죠.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서로 깔 수 없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번 재산의 이전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 72번이네요. 계속 신탁재산이 갖고 있는 법적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경매, 보존처분, 체납처분 등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은 채무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금지예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혼동하에 소멸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혼동 안 돼요. 불혼동이에요. 혼동해서 소멸되지 않아요. 혼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번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파산 위험으로부터 격리되나 수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가 기본 문제 풀 때 신탁재산이라는 게 위탁자에도 독립돼 있고 수탁자에게도 독립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자뿐 아니라 수탁자의 파산 위험이나 뭐 상속재산이나 이런 데서 빠집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둘 다 격리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시면 76번 보겠습니다. 고객과 신탁회사가 1대1로 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특정 금전 신탁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투자 상품으로 활용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수익자가 제3자로 지정될 경우에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부과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금전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거에 대한 수익을 손주에게 줘라. 그 증여잖아요. 그럼 증여세 부과됩니다. 신탁이라고 해서 증여세 부과 안 되는 거 아닙니다. 3번 신탁재산인 금전을 보험상품으로 운용하는 것 금지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독운용 신탁의 특성상 최저 가입 금액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높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쭉 보시는데 여기서 연금 신탁에 대한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연금 신탁도 꽤 나오는데 아주 단순하게 암기하는 문제 위주로 나와서 그게 난이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별 3개를 주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신탁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암기하는 거예요. 거의 암기하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대응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80번 보겠습니다. 80번. 다음 중 연금 신탁 가입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설명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연간 최고한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와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2번 채권형 상품과 총자산의 10% 범위 내에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경향이 있고요. 3번 다른 신탁회사 연금 신탁으로 이전 가능하나 환매 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연금 계약 이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약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추징 같은 거 안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신탁금액은 전 금융기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체크해 놓는데 여러분들 이 연금 신탁이든 금융상품을 공부할 때 좀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는 게 우리 시험은요 교재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투자 거래와 관련된 규정 같은 거 있죠. 거래 규정 같은 거, 뭐 최저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부적인 규정. 근데 그 규정이나 금융상품의 디테일한 조건, 특성 이런 것들은 스펙이 자꾸 바뀝니다. 자꾸 바뀌어서 어떤 상품들은요 1년에 한 2-3번도 바뀝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바뀌었으니까 교재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 바뀌는 건 그 상품 취급하는 사람도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하는 저도 모릅니다. 그거를 무슨 신문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자기네들끼리 내부 규칙 바꿔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반영해서 시험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1년 동안 하나의 교재로 이 교재에서 출제합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재에서 바뀌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실제 현실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현실의 조건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이게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만 있으면 돼요. 아, 이게 바뀐 거구나 라고 알고만 있으면 되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상품도 마찬가지고 금융 상품 그냥 엄청 바뀝니다. 근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교재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83번 보세요. 신탁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릅니다. 1번 연금 신탁은 특정 금전 신탁으로 벌써 틀렸죠? 연금은요 불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금전 신탁 중에 유일하게 지금도 판매가 되는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다수 위탁자와 자금을 합동으로 운영한다. 뒤에는 맞아요. 맞는데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 담보 신탁은 부동산 신탁 후 발행한 수익증권 증서를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상품. 은행 가서 대출받는 상품이에요. 3번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 외에 은행, 증권 등 신탁 겸용 금융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4번 특정 금전 신탁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수익자를 지정하면 수익자한테 귀속되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3번의 별 3개까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보시는데 또 제가 조금 높아심에서 하는데 86번에요. 86번. 이 다음 중 불건전 영업행위의 성격이 다른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문제, 전문 투자자인 고객의 경우에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규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다 해설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론적 배경이 필요 없고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짚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85번, 86번 같은 문제는 이게 출제 개연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이거 귀찮지만 시험장에서 나올 때까지만 기억을 유지하겠다. 이런 태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를 꼼꼼하게 보시되 딱 뭐냐면 거기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